여러분,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았던 내 단골 손님이 하루아침에 내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베껴서 바로 옆에 가게를 차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내 영업 비밀이나 물류 루트를 아주 낱낱이 꿰뚫고 있는 상태로 말이죠.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 배송업계의 거인인 UPS가 지금 아마존을 상대로 겪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아마존이 자체 배송 네트워크를 외부 기업에도 막 개방을 하면서 UPS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 업계 판도를 뒤흔드는 소식이었죠. 네,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건 말이죠. 시장의 똑똑한 자본들은 오히려 이런 UPS의 주식을 아주 꽉 쥐고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시장 쪽 위계가 끊이지 않고 마트 영수증 볼 때마다 진짜 한숨이 나오는 물가에 거기다 경기 침체 공포까지 덮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뉴스 보면 사실 뭐 하나 확실한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단 말이죠.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말입니다. 오늘 저희 심층 분석에서는 바로 이 현상이 이면을 좀 뜯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은 눈을 가린 채로 절벽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발 아래는 인플레이션하고 고금리라는 아주 아득한 불확실성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 시선은 저 멀리 있는 그 사상 최고치라는 신기루에만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 외줄차기요. 진짜 딱 맞는 비유네요. 되게 위태로워 보여요. 네, 이런 기이한 장세에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 10년이나 20년을 굳건하게 버텨낼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한다면요. 그저 바람을 타고 오르는 그런 가벼운 주식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배가 뒤집히지 않게 그 밑바닥에서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줄 균형추가 반드시 필요하죠. 균형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균형추 역할을 해줄 몬스터급 잠재력을 가진 세 개의 기업을 저희가 아주 낱낱이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UPS, 호멜푸즈, 그리고 메드트로닉입니다. 네, 이 세 기업 라인업이 참 흥미로운데요. 겉보기엔 완전히 다른 산업에 속해 있잖아요. 물류, 식품, 의료기기니까요. 그렇죠. 공통점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완벽하게 똑같은 생존 공식을 밟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바로 뼈를 깎는 비즈니스 구조정,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턴어라운드의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막강한 배당 수익, 이 두 가지죠. 배당 수익과 구조 조정 좋습니다. 당장 그 UPS부터 파고들어 보죠. 팬데믹 때 그 물류 대동맥 역할을 하면서 진짜 정점을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022년 고점 대비 주가가 무려 50%나 폭락한 상태입니다. 네, 반토막이 났죠. 아까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아마존의 배송망 개방이 그 결정타처럼 보이거든요. 아마존 물량을 소화하면서 덩치를 키웠던 UPS 입장에선 이거 너무 치명적인 위협 아닌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경쟁자의 등장이죠. 하지만 내부 데이터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다른 그림이요? 네, UPS는 지금 아마존의 위협에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마존 같은 대량 저마진 고객을 의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밀어낸다고요? 아마존을요? 네, 맞습니다. 물류 비즈니스의 핵심은 트럭에 박스를 그냥 몇 개 싣느냐가 아니라 대체 어떤 박스를 싣느냐에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횟수나 볼륨보다는 질이라는 건가요? 매출 볼륨을 포기하면서까지 비싼 박스만 골라서 싣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죠. 아마존의 그 저가 생필품 상자 10,000개를 배송하는 것하고 철저한 온도 조절이 필수적인 헬스케어 의약품 100개를 배송하는 거예요. 아, 의약품은 관리가 엄청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후자는 특수 냉장 인프라도 필요하고 실시간 추적 시스템도 돌아가야 하니까 배송 단가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UPS는 지난 수년간 이런 고마진 헬스케어 물류나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프리미엄 화물망을 구축하는데 진짜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었거든요. 아, 그러면 아마존이 배송망을 외부로 여는 게 UPS를 찌르는 창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냉정하게 분석하자면 오히려 UPS가 고수익 비즈니스로 방향을 확 틀면서 의도적으로 남겨둔 그 저수익의 부스러기들을 아마존이 줍고 있는 과정에도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와, 뷔페 식당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무조건 양으로 승부하던 뷔페에서 이제 소수의 손님한테 제대로 된 가치를 제공하고 제값을 딱 받는 파인다이닝으로 업종 자체를 전환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아, 파인다이닝.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 그 전략이 실제로 재무제표나 숫자로 증명이 좀 되고 있나요? 말은 쉽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잖아요. 증명이 되고 있죠. 미국 내 배송 지표를 보면 전체 물동량 자체는 뚜렷하게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런데 택배당 매출, 그러니까 박스 하나당 떨어지는 매출은 명확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박스 하나를 배달할 때 남기는 진짜 이익이 커지고 있다는 거네요. 라우팅 기술 같은 걸 도입해서 배송 경로를 최적화한 결과죠. 경영진은 이 질적 성장 중심의 체질 개선이 완성되는 진정한 변곡점을 2026년 하반기로 제시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면 솔직히 아직 꽤 남은 시간인데 그동안 주가가 횡보하거나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인내의 시간을 맹목적으로 버티기가 결코 쉽지 않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들의 첫 번째 무기인 배당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UPS는 현재 6.5%라는 아주 이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6.5%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네요. 그렇죠. 그리고 경영진은 이 턴어라운드 기간 동안 배당 컷 없이 이 수익률을 무조건 방어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까지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더라도 매년 6.5%의 현금을 꼬박꼬박 내 계좌로 챙기면서 이 회사가 단단해지는 걸 기다릴 수 있다는 거군요. 네. 택배 배송이라는 비즈니스가 세상에서 갑자기 사라질 필수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짜 심리적 안정감이 매우 큰 장기 투자처가 되는 셈이죠. 내 비즈니스 모드를 훔쳐간 고객을 아예 그냥 해고해버리는 UPS의 과감한 결단을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오늘 준비한 두 번째 기업으로 시선이 옮겨가네요. 식품 쪽이죠. 네, 고객이 내 경쟁자가 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사실 고객의 생물학적 본능 자체가 변해버리는 건 비즈니스 입장에서 훨씬 더 무서운 일일 겁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필수 소비재의 대명사 호멜푸즈가 지금 딱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잖아요. 호멜푸즈 역시 앞서 본 UPS하고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어요. 이 기업도 2022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무려 60%나 폭락하면서 진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상태거든요. 와, 세상에 60%나요. 식품업은 보통 제일 안정적인 분야 중 하나로 꼽히는데 사람들이 밥을 안 먹을 순 없잖아요. 왜 이렇게 빠진 거죠? 월스트리트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바로 GLP-1 체중 감량 약물이죠. 그 유명한 비만 치료제들이요.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약물들이 사람들의 식욕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식품 기업들의 매출 기반이 영구적으로 붕괴될 거다. 이런 논리가 시장을 휩쓸고 있는 거예요. 듣기로는 그 약이 단순히 위장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뇌의 보상 회로 자체를 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단 음식이나 정크푸드에 대한 갈망 자체가 그냥 사라진다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식품주가 방어주로 꼽혔던 건데 식욕 자체가 사라진다면 60% 하락이라는 숫자가 진짜 납득이 가네요. 충분히 공포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연결해 보아야 할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단순히 덜 먹는 게 아니라 대체 무엇을 먹느냐로 트렌드가 근본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덜 먹는 게 끝이 아니다. 네, GLP-1 약물은 식사량을 줄이는 동시에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거든요. 탄수화물이나 단순 당류에 대한 식욕이 사라지는 대신에 줄어든 식사량 안에서 필수 영양을 채우고 포만감을 유지하려고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고밀도 단백질을 강렬하게 원하게 됩니다. 식사량이 줄어드니까 칼로리만 높은 쓰레기 음식 대신에 진짜 밀도 높은 에너지를 몸이 찾게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호밀푸즈는 딱 이 점을 파고들고 있어요. 과거에 낡고 수익성 낮은 가공식품 브랜드들을 아주 과감하게 매각하고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고품질 단백질 위주로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단백질로의 전환이요? 네, 예를 들어 플랜터스 너츠, 견과류 브랜드나 제니오 칠면조 같은 고단백 브랜드의 마케팅이랑 R&D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죠. GLP-1 트렌드를 적대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트렌드가 만들어낸 고단백 수요라는 거대한 파도에 가장 적극적으로 올라타고 있는 겁니다. 와, 트렌드의 역풍을 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서핑보드를 타고 순풍으로 즐기고 있군요. 맞아요. 그 결과가 최근 실적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인수합병 효과를 제외한 순수 비즈니스 매출 성장을 의미하는 유기적 성장이 다시 뚜렷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그런데 솔직히 60% 주가 하락이라는 그 거대한 압박 속에서 경영진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막 갈아엎는 장기전을 펼칠 수 있는 동력이 너무 궁금합니다.
월가의 헤지펀드들이 가만히 있나요? 당장 수익 안 나는 부서 팔아라, 배당 줄여라 하면서 엄청난 압박을 가할 텐데요. 사실 호멜푸주가 가진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해자가 바로 그 방어력에 있습니다. 일단 호멜은 무려 50년 이상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배당금을 늘려온 배당왕입니다. 50년이요? 와, 대단하네요. 네, 현재 배당 수익률도 5.6%에 달하죠. 하지만 주주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배당금 그 자체보다 이 회사의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지배구조가 특이한가요? 호멜푸주 전체 지분의 무려 46%를 호멜재단이라는 비영리 자선단체가 쥐고 있거든요. 네, 자선단체가 회사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가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 행동주의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이 함부로 경영권을 흔들거나 단기 실적 내라고 쪼아댈 수가 없겠네요. 완전히 무적의 방패 아닌가요? 법적으로나 재무적으로 완벽한 방패막이 맞습니다. 호멜재단의 설립 목적은 다음 분기 주가를 펌핑해서 차익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매년 그 5.6%의 안정적인 현금 배당을 받아서 미네소타 지역사회에 기부도 하고 대학에 자금도 되는 등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아, 진짜 든든한 파트너네요. 당장 조금 아프더라도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지분의 절반 가까이가 이런 초장기 투자자 손에 묶여 있다 보니까 경영진은 월스트리트의 근시안적인 단기 실적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겁니다. 당장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좀 꺾이더라도 10년 뒤에 단백질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를 눈치 보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적인 자유를 가진 거죠. 진짜 월스트리트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패가 있다는 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엄청난 매력이네요. 하지만 전문가님, 그 방패 뒤에 숨어서 편하게 안주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조직에 군살이 붙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늘어지기 쉽죠. 특히 이런 거대 기업일수록 의사결정이 느려지는 그 관료주의의 늪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세 번째 기업이죠. 헬스케어의 거인 메드트로닉이 지금 딱 그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메드트로닉의 상황도 앞선 두 기업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사실 의료 서비스는 경기를 전혀 안 타는 대표적인 필수제잖아요.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하니까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드트로닉 주가는 2021년 최고가 대비 40% 이상 하락하면서 아주 뚜렷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40%나요? 여기도 꽤 아프게 맞았네요. 이 기업도 48년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와서 호멜푸드 같은 배당왕 타이틀 획득을 진짜 코앞에 두고 있고 현재 3.6%의 훌륭한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거든요. 근데 지난 몇 년간 조직이 너무 방만하게 커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덩치가 너무 커진 거군요. 수많은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사업부가 너무 복잡해졌고 혁신의 속도는 느려진 거죠. 보통 이런 관료조의 위기가 오면요. 대기업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직원들 해고하거나 R&D 예산을 막 깎는 식으로 당장 눈앞의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잖아요. 메드트로닉의 체질 개선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들은 단순히 비용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요. 뼈대를 다시 세우는 구조적 분사를 택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당뇨 사업부 미니메드를 떼어내기로 한 결정이죠. 잠깐만요. 미니메드요.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메가마켓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시장이죠.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굳이 회사 밖으로 내보내는 분사를 결정했다고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거대한 화물선하고 날렵한 스피드보트가 같은 엔진룸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이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 화물선과 스피드보트요? 네, 당뇨기기 시장은 규모는 엄청나게 크지만 그만큼 혁신 주기가 엄청 짧고 덱스콤이나 에버트 같은 경쟁사들과의 싸움이 극도로 치열하거든요. 끊임없이 마케팅 비용 쏟아 부어야 하고 막대한 유지보수 자본이 들어가는 현금 집중적인 비즈니스입니다. 돈 먹는 하마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메드트로닉은 회사의 한정된 자본과 에너지를 자신들이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더 혁신적인 분야로 몰아주기 위해서 스피드보트인 미니메드를 따로 분리 독립시킨 겁니다. 이걸 떼어냄으로써 회사의 전체적인 마진율 지표는 즉각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고요. 화물선과 스피드보트의 분리. 확실히 전략적인 가벼워짐이군요. 그렇다면 그 화물선의 새로운 성장 동력, 그러니까 분사를 통해서 확보한 잉여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진짜 혁신은 무엇인가요? 비용만 줄인 건 아닐 테고요. 바로 수술실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첨단 수술용 로봇 시스템 휴고입니다. 아, 휴고.
로봇 수술이군요. 네, 현재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 로봇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메드트로닉의 휴고는 모듈형 설계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요. 모듈형 설계요? 그게 다빈치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병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기존에는 거대한 로봇 시스템을 통째로 들여오느라 막대한 자본 지출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휴고는 수술실 환경에 맞춰서 딱 필요한 모듈만 분리해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싼 세트를 다 살 필요 없이 우리 병원에 당장 필요한 팔이나 부품만 사서 쓸 수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병원의 초기 도입 비용이랑 재무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차별성 덕분에 휴고는 현재 전 세계 병원 시장에서 진짜 무서운 속도로 호응을 얻으면서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와, 단순한 기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병원의 경제성 자체를 바꿔버리는 접근이네요. 과거에 복잡했던 사업 구조를 도려내서 마진율을 높이고 동시에 그 여력을 로봇공학 같은 미래의 캐시카우에 집중 투자한다. 진짜 거대 기업이 어떻게 군사를 빼고 날렵하게 혁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정석 같습니다. 맞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거인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체질을 아주 과감하게 바꾸면서도 동시에 88년간 지켜온 그 3.6%의 늘어나는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확고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점. 바로 이것이 메드트로닉을 장기 투자의 훌륭한 후보로 만드는 핵심 논리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세 가지 기업을 살펴봤는데요. 배송을 질적으로 최적화한 UPS, 생물학적 트렌드에 맞춰서 고단백으로 비즈니스의 본질을 확 바꾼 호메푸드, 그리고 조직의 군사를 덜어내고 로봇공학에 베팅한 메드트로닉까지. 각기 다른 산업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 거인의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니까요. 이들을 관통하는 굵직한 테마가 하나 보입니다. 네, 바로 뼈를 깎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구조조와 그것을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는 배당금의 결합이죠. 사실 월스트리트는 지금 이 세 기업이 피땀 흘려 만들어가고 있는 이 체질 개선의 가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요. 주가에 전혀 반영해주지 않고 있죠. 월스트리트는 참을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월가의 시계는 오로지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라는 그 초단기적인 렌즈에만 맞춰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침체 우려가 뒤섞인 지금 같은 극단적인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 강력한 배당 수익률은 투자자에게 단순한 현금 이상의 거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맞아요. 사실 주가 차트는 대중의 탐욕과 공포에 따라서 매일 막 미친 듯이 요동치잖아요. 하지만 내 계좌에 실제로 꽂히는 현금 배당은 그 변동성에 흔들리지가 않으니까요. 그 배당이야말로 폭락장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멘탈의 닻이 되어줄 겁니다. 네, 바로 그 닷을 내리고 기다릴 수 있다면요. 투자자들은 월스트리트의 신경질적인 매도세나 단기 노이즈에 휩쓸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이 거인들이 체질 개선을 완성하고 다시 유기적인 성장을 폭발시키는 그 변곡점까지 온전히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최악의 시장 조건에서도 버틸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오늘 파고된 이 세 거인들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그저 단순한 종목 분석이 아닙니다. 진짜 훌륭한 비즈니스가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조적인 이야기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월스트리트는 매일같이 당신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보냅니다. 금리가 어쩌고 또 지정학적 위기가 저쩌고 하면서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내죠.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점철된 단기적인 주가 차트로 여러분의 시선을 계속 훔치려고 합니다. 네, 하루하루 차트만 보면 진짜 멀미가 날 지경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거대 기업들은 그 화려한 유행과 단기 실적 압박을 아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장의 외면을 받고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10년, 20년 뒤에 독점적인 수익성과 비전을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뽑아들고 묵묵히 실행해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현상 이면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매 분기 발표되는 화려한 숫자나 시장의 유행을 조차 흔들리는 아주 얄팍한 배를 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념이나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기업이 창출해내는 진짜 비즈니스의 본질적인 가치를 향해 무겁게 닷을 내린 거함에 탑승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먼저 뼈를 깎는 마음으로 구조조정해야 할 것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매일 쏟아지는 소음에 너무나도 쉽게 휘청거리는 당신 자신의 투자 원칙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